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로비 중앙,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 옆에 한 여자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이서연. 창백한 얼굴, 겁에 질려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그녀는 사냥꾼에게 몰린 작은 짐승 같았다. 그리고 그 앞에는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 유성그룹의 이 회장이었다. 나는 내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들어와 상황을 보고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방음 처리된 유리를 뚫고 들어올 듯 기세등등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너 같은 건 내 딸도 아니야. 저런 놈 옆에 붙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가 말하는 저런 놈이 나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그들의 냉혹한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로비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내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오직 해결해야 할 문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로비에 내 모습이 나타나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직원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텄다. 나는 곧장 이 회장과 겁에 질린 서연 씨에게로 걸어갔다. 회장님, 내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회사의 얼굴이기도 한 공간입니다. 이 회장은 나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강지훈 대표, 자네가 내 딸을 꼬드긴 건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어.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내 뒤편으로 서연 씨를 감싸듯 반쯤 가려 섰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씨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내 선언에 이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닌 통보였다.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던 이 회장은 결국 도끼 서린 한마디를 내뱉고는 휑 몸을 돌려 로비를 떠났다.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찾아온 정적. 나는 곁에 서 있는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여전히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넋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그녀. 이서연. 내 완벽하고 고요한 세계를 뒤흔든 유일한 변수. 이 모든 소란이 있기 전 나의 삶은 정밀하게 조율된 스위스 시계와 같았다. 강지훈, 48세. 자수성가한 건축가이자 G 아키텍처러의 대표.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표본이라 불렀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면 칼같이 눈을 떴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내가 사는 펜트하우스는 유명 잡지에도 소개될 만큼 완벽한 미니멀리즘을 자랑했다. 회색과 흰색, 검은색만이 존재하는 공간. 불필요한 장식이나 생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해진 규칙대로 놓여 있었다. 가정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두고 조용히 사라지면 나는 홀로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그 후엔 건물 지하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정확히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 뒤 수십 벌의 똑같은 디자인에 짙은 색 양복 중 하나를 골라 입었다. 내 삶은 예측 가능한 동선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 1분의 오차도, 단 하나의 감정적 동요도 허용하지 않았다. 10년 전
아내는 나를 떠났다. 떠나면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벽이야. 완벽하게 쌓아 올린 차가운 벽.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 말이 맞았다. 나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서툴렀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유학 간 딸아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통화를 했다.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용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건조했고 그 이상 깊어지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나는 얼음 장벽으로 불렸다.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나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내렸다. 비즈니스 파티나 사교 모임에서 접근해오는 여자들도 많았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계산적인 욕망, 교태 섞인 웃음. 나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고 철저히 무시했다. 그들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똑같은 유형의 인형들일 뿐이었다. 내게 유혹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 안에서 안전했다. 고독했지만 평온했다. 나는 이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다. 한 여자가, 아니, 앳된 얼굴의 한 아이가 내 세상의 단단한 벽에 금을 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날카로운 쇳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차가운 금속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캉 하는 그 날카로운 파열음이 내 고요한 세계를 침범한 첫 번째 소음이었다. 그날은 완벽한 가을 날씨였다. 나는 강남에 새로 올라가고 있는 G타워의 건설 현장을 시찰 중이었다. G타워는 내 건축 철학의 집약체였다. 직선의 미학, 절제된 우아함,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능성. 내 설계도 위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는 건물을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는 내 뒤로 현장 소장과 임원들이 병풍처럼 따랐다. 나는 매의 눈으로 시공 상태를 점검했다. 철근의 간격, 용접 부위의 마감, 콘크리트의 질감까지. 내 눈에는 아주 미세한 결함도 용납되지 않았다. 28층 외부 유리 마감은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대표님.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임시 고용된 인력들이 마무리 청소 작업을 현장 소장이 쩔쩔매며 대답하는 순간이었다. 강. 바로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금속음. 곧이어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인부의 놀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내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통제의 실패를 의미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차가운 물음에 현장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급하게 위층을 향해 소리쳤다. 어이, 거기, 무슨 일이야? 나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 관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내가 도착한 29층은 아직 골조가 훤히 드러나 있었고 몇몇 인부들이 건설 폐자재들을 치우고 있었다. 문제의 근원지는 창가 쪽에서 위태롭게 서서 작업하던 한 무리의 청소 인력들 사이에 있었다. 한 여자가 떨어뜨린 소의 파이프였다. 다행히 아래에 있던 인부의 안전모를 스쳐 지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했으면 인명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책임자가 누굽니까? 내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더 낮고 위압적으로 울렸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일용직 인부들을 관리하던 반장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한눈을 팔아? 사람 목숨이 오가는 곳에서 나는 변명 따위는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무리의 가장자리에 있던 유난히 작고 마른 체구의 여자, 그녀였다. 아, 당신입니까? 여자는 안전모 아래로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섰다. 내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온통 뒤덮었다.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부주의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몰라서 한 행동입니까? 차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내게 그녀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그저 내 완벽한 프로젝트에 5점을 남길 뻔한 실수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사과하기 위해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 피곤에 절어 생기를 잃은 피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유독 까맣고 깊은 눈동자. 그 눈은 분명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독한 피로와 함께 꺾이지 않은 어떤 고집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는 것이다.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경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의 낡고해진 작업용 장갑과 찬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얇은 어깨를 보았다. 그녀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곳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하던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어떤 질책도 어떤 위협도 의미가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위해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요즘하도록. 그 말만 남기고 나는 획 돌아섰다. 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장을 내려오는 내내 그리고 최고급 가죽 시트로 덮인 내 채 앉아 회사로 돌아오는 내내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내 통제된 세상의 궤도를 살짝 벗어난 작은 파편, 내 예측 범위를 넘어선 미지의 변수였다. 그날 오후 나는 여러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지만 단 한순간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캉 하던 날카로운 소음과 먼지 속에서도 유독 빛나던 그 검은 눈동자가 내 완벽한 하루에 미세한 균열을 남기고 말았다. 세상은 넓고 서울은 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잔상이 내 동선 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그 짧은 마주침 이후 나는 의식적으로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다. 그것은 내 통제된 삶에 끼어든 사소한 소음, 곧 사라질 불협화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내가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앞 24시간 편의점에서였다. 늦은 밤 갈증 때문에 물을 사러 들렀다가 무심코 계산대를 보았다. 익숙한 검은 눈동자.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편의점의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다른 손님들을 대하듯 무표정하게 바코드를 찍고 기계적으로 거스름돈을 건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편의점을 피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퇴근길 차창 밖으로 지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를 보았다.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아 그 모습을 시야에서 지워버렸다. 우연일 뿐이라고
이 거대한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피곤했지만 와인 덕분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습관처럼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주식 시황을 확인하던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차창 밖으로 익숙한 편의점 불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 위에 나무젓가락을 올려놓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도,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도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깡마른 뒷모습에서 나는 지독한 고독의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대리석 식탁에서 혼자 스테이크를 써는 나와 편의점 유리창 앞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저 여자가 본질적으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공간과 음식은 극과 극이었지만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공허함의 무게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나를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 몹시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밤에 일어났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닦아냈다. 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내 집으로, 내 완벽한 요새로 돌아가고 있었다. 편의점 앞을 지날 때 나는 또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카운터에 서서 얇은 유니폼 차림으로 연신팔을 문지르며 추위를 쫓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지나쳤다. 당연한 일이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이유 없이 차를 세웠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차를 돌렸다. 나는 편의점 건너편 허름한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백반집 앞에 차를 세웠다.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간판, 뜨거운 김이 새어나오는 뿌연 유리창.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종류의 식당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식당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훅 끼쳐오는 따뜻하고 구수한 음식 냄새가 나를 맞았다. 값비싼 향수와 가죽 냄새에 익숙한 내 코에는 너무나도 낯선,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 냄새였다. 김치찌개 1인분 포장되나요? 그럼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내 값비싼 양복과 시계를 흘끗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다. 잠시 후 아직도 뜨거운 김이 나는 플라스틱 용기가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다시 비를 뚫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서자 카운터에 있던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 그녀는 나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있던 창가 자리로 걸어가 들고 있던 김치찌개 용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녁. 말을 내뱉고 나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더 할 말을 찾지 못한 나는 이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계산대로 가져갔다. 그녀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바코드를 찍었다. 나는 계산을 마치고도 아무 말 없이 편의점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채 올라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나는 빗물이 흐르는 차창 너머로 편의점 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찌개를 망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그녀의 지친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내 차가운 벽 안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당혹스럽고 비논리적이며 지극히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였지만 이상하게도 후회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규칙을 스스로 어겼다.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 남긴 것은 온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완벽한 논리의 세계에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당혹감과 혼란을 밀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 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내 충동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내 통제권 밖에 있는 변수가 생겨났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 여자 이서연을 다시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어색한 동정도 서툰 친절도 내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이 감정적 소요를 해결할 논리적인 명분이 필요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강지훈다운 이유 말이다. 기회는 의외로 쉽게 찾아왔다. 마침 신축 사옥인 G타월의 1층 로비 인테리어 마감 회의가 열렸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설계한 로비는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유리로 이루어져 G 아키텍처르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너무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방문객을 압도하기는 하지만 환영하지는 않는 공간이었다. 중앙 벽면에 그림을 하나 거는 게 좋겠습니다. 내 갑작스러운 제안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림 말입니까, 대표님? 네. 이 차가운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추상화로. 유명 작가 작품 말고 가능성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회사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럴듯한 명분이었다. 사회 환원, 신진 예술가, 후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라 있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채우던 고집스러운 눈빛의 그녀. 나는 비서를 통해 이서연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녀가 재학 중인 미술대학의 학생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직접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 신분을 밝히고 G타워 로비에 걸릴 그림을 의뢰하고 싶다는 용건을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전달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왜 저입니까?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서연 씨의 졸업 전시회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감각이 인상적이더군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단 한 점도 본 적이 없었다. 작품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니 작업실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은 서울의 오래된 서민 동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비좁은 골목길로 나를 안내했다. 나는 고급 세단을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만 했다. 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풍경이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있는 작은 옥탑방이었다. 녹슨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서자 좁은 문 앞에서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방은 상상 이상으로 비좁고 남루했다. 한쪽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낡은 싱크대와 작은 냉장고가 가구의 전부였다. 하지만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가난의 흔적들이 아니었다. 방 안은 온통 그림이었다. 완성된 캔버스들이
벽에 기대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스케치들이 무질서하게 붙어 있었다. 바닥에는 물감 튜브와 붓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코끝을 훅 찌르는 진한 유화물감과 테레비뉴 냄새. 그 비좁고 초라한 공간은 한 젊은 예술가의 치열한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차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녀의 그림들은 강렬했다. 거친 붓터치, 대담한 색의 충돌, 슬픔과 분노, 환희와 절망이 뒤섞인 채 캔버스 위에서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가난을 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예술 그 자체를, 한 인간의 영혼을 날 것 그대로 마주하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토록 눈부신 생명력을 뿜어내는 그림을 그려내기까지 그녀가 견뎌냈을 시간들을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림들을 둘러보았다. 처음 가졌던 그림 의뢰는 그저 명분일 뿐이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그림이 탐이 났다. 내 차가운 건물의 심장에 그녀의 뜨거운 그림을 걸고 싶어졌다. 내가 찾던 그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진심 어린 말에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살에 대해, 꿈에 대해 서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비즈니스가 아닌 한 인간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날 옥탑방을 내려오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곳에 이끌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내 텅 비어있던 세상 속으로 이름 모를 강렬한 색채들이 거침없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림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 아키텍처르의 법무팀이 작성한 계약서는 신진 작가에게는 파격적일 만큼 좋은 조건이었다. 나는 이서연 씨가 오직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계약금만으로도 그녀는 더 이상 건설 현장이나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될 터였다. 그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로비에 걸릴 대형 캔버스를 들여놓기 위해서였다. 나는 작품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완벽한 명분을 내세워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정말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다. 구도, 색감, 질감. 나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그녀는 화가의 시선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어느새 그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 푸른색은 대표님이 설계하신 지타월의 유리창에 비친 새벽 하늘 같아요. 나는 그저 차가운 파란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연 씨의 눈에는 하늘이었군요. 우리는 함께 미술관에 갔다. 주말 오후 인파로 붐비는 전시회장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그림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작품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역사적 가치를 분석하려 들었지만 그녀는 내게 그림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마크 로스코의 거대한 생면 추상화 앞에서 그녀는 그림이 슬프게 울고 있는 것 같다고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를 통해 어렴풋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 철옹성 같던 일상의 규칙들을 스스로 깨뜨리기 시작했다. 저녁 약속이 없는 날이면 그녀의 작업실에 들러 함께 샌드위치로 저녁을 때웠다. 유화물감 냄새가 벤 샌드위치는 내가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도 맛있었다. 우리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릴 적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녀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차가운 벽이 아니었다. 당연하게도 변화는 나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얼음 장벽이라 불리던 강지훈 대표가
젊고 무명인 여자 화객에 보인 이례적인 관심과 호의. 그것은 직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가십거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대표님의 파격적인 신진 작가 후원 정도로 시작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이 붙어갔다. 복도를 지날 때면 직원들이 나를 보고 흠칫 놀라며 대화를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 탕비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소공어렸다. 그 화가 엄청 젊고 예쁘다던데 24살이랬나? 대표님이랑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뻘 아니야? 어쩐지 요즘 대표님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더라니. 스폰서겠지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나는 그 모든 소문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나는 타인의 시선 따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인생은 언제나 나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의 더러운 상상력이 만들어낸 스폰서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것은 나를 향한 모욕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재능과 열정을 향한 모독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작업실에 들렀다가 회사로 돌아가는 그녀를 바래다 주었다. 회사 로비에서 잠시 작품이 걸릴 벽의 조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마침 퇴근하던 재무팀의 박 이사가 우리를 보더니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대표님. 이분이 그 유명한 화가 선생님이십니까? 미인이시네요.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서연 씨의 얼굴과 몸을 훑었다. 서연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박 이사를 쳐다보았다.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눈빛에 담긴 경고를 읽었는지 박 이사는 흠칫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서둘러 변명을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서연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나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평생을 감정의 동요 없이 살아온 내가 왜 한 남자의 무례한 시선 하나에 이렇게까지 분노하는가? 답은 명확했다. 나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오해, 무례한 시선들로부터 이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를, 이 작고 연약하지만 강인한 여자를 온전히 지켜주고 싶었다. 그 감정은 아버지의 보호 본능도 대표의 책임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느끼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강렬한 소유욕이자 보호욕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내가 쌓아 올린 성벽이 그녀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붕괴를 막을 의지도 힘도 없었다. 박 이사 사건 이후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연이라는 존재는 이제 내 일상 속 작은 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감정의 핵을 관통하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그녀를 향한 보호 본능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은 내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성의 댐을 무너뜨릴 기세로 차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작업하는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붓을 놓는 그녀에게 나답지 않은 제안을 했다. 저녁 우리 집에서 먹읍시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가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내 차가 익숙한 골목을 벗어나 도시의 심장부, 내 펜트하우스가 있는 건물로 향하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인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내 집에 들어선 그녀는 현관에서부터 걸음을 멈췄다. 사방이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미니멀한 인테리어,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들. 그녀는 감탄하는 대신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집이 참 크고 멋지네요. 그리고 잠시 후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아요. 온기가 없어요.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예술가의 직감은 내 집의 본질, 나의 공허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정부가 준비해둔 음식을 데웠다. 우리는 거대한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았다. 완벽하게 플레이팅된 음식과 값비싼 와인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비현실적이었다. 어색한 식사를 이어가던 중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대표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재능이 아까워서,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 어떤 논리적인 이유도 이 상황에서는 위선처럼 들릴 뿐이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서연 씨를 보면 예전 생각이 나서.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픈 이야기였다. 그녀의 집은 부유했지만 감옥과 같았다. 아버지는 그녀를 사업을 위한 장기말로만 여겼다. 그녀의 의견이나 꿈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가문에 대한 반항으로 치부되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 그림을 제대로 봐주신 적이 없어요. 그저 제가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상품인지에만 관심이 있으셨죠. 정해진 상대와 결혼해서 집안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인형. 그게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게 팬 상처의 흔적이 역력했다. 집을 나온 것은 단순히 꿈을 좇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내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나를 떠나던 아내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그녀가 던졌던 말. 당신은 벽이야.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내 아내는 내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제나 최고가 되어야만 했던 아들. 아버지는 나에게 우는 법 대신 이기는 법만을 가르쳤다.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였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 내 모든 감정을 갑옷 안에 가둬버렸다. 그 결과 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내 곁에서 서서히 시들어갔죠. 나는 그녀가 왜 힘들어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벽이었으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서로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확인하고 조용히 보듬어주는 이해와 공감의 침묵이었다. 나이도 지위도 환경도 다른 우리였지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는 본질적인 고독 안에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은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느다란 손 위로 내 손을 포겠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내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날 밤 텅 비어 있던 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후원자와 수혜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아본 세상에 단 둘뿐인 영혼의 동반자였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그날 밤 이후 세상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내 삭막했던 펜트하우스에는 그녀가 좋아한다던 프리지아 꽃이 놓였고
텅 비어 있던 서재에는 미술사 관련 서적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업실에서 함께 샌드위치를 먹는 것은 우리의 소박한 의식이 되었다. 나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곤 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정적인 에너지는 내 메마른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는 것만 같았다. 우리의 관계는 정의되지 않았다. 연인이라기엔 너무 조심스러웠고, 친구라기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깊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나는 집무실에서 중요한 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다급한 목소리를 전해왔다. 대표님, 유성그룹의 이선우 상무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약속이 없으셔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난 체하는 기색이 역력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이서연 씨의 사진을 통해 본 적 있는 얼굴, 그녀의 오빠 이선우였다. 나는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경멸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지훈 대표님 되시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다. 그는 내 허락도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제 동생 서연이한테서 떨어져 주십시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안주머니에서 수표첩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백지 수표였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늙은 남자의 값싼 동정심이나 욕정을 채우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시죠. 액수는 얼마든지 적으셔도 좋습니다. 스폰서. 회사에 떠돌던 그 더러운 단어가 그의 입을 통해 내 면전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서연이가 순진하고 철이 없어서 나 같은 늙은 여우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며 그녀의 재능과 꿈을 한낱 치기 어린 가출의 명분으로 폄하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평생을 지켜온 냉철한 이성에 갑옷에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내 몸의 모든 피가 머리로 쏠리는 듯한 아찔한 분노. 나는 천천히 책상을 돌아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백지 수표를 집어들었다. 이선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듯한 역겨운 미소였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수표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조각난 종이들이 그의 발치 앞으로 나비처럼 흩날렸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황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하겠지. 나는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서연 씨는 당신들한테서 도망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지켜낸 거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 소박한 꿈조차 짓밟고 그녀를 상품으로만 취급한 당신들에게서 말이야. 뭐라고?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서연 씨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그녀를 괴롭히면 그땐 나도 당신들 유성그룹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내 모든 것을 건 선전포고였다. 이선우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상투적인 악담을 남기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가 사라진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가늘게 떨리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격렬한 감정의 후폭풍이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혹은 보호 본능을 넘어섰다는 것을.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언제나처럼 고독하고 무심하게 나를 내려다보던 도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선우가 다녀간 뒤 며칠 동안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유성그룹의 이 회장은 아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나를 그리고 서연 씨를 공격해 올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유성그룹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방어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서연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눈에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고 함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요란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날 오후 서연 씨는 로비 벽의 실측 사이즈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들렀다. 우리는 잠시 후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나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로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한 공간에 홀로 서 있는 그녀는 작았지만 자신의 작품이 걸릴 공간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사의 회전문을 거칠게 밀치고 익숙한 얼굴의 남자, 이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와 수행원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따랐다. 그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매처럼 사위를 훑더니 곧장 서연 씨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갔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나는 즉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내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 회장은 수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연 씨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 천박한 것,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나랑 집으로 가자. 싫어요. 놓으세요, 아버지. 서연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CEO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드라마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는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내 등장에 이 회장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강 대표, 자네가 뭔데 내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가?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 씨를 붙잡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 놓으시죠. 뭐라고? 서연 씨 팔에서 그 손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이 회장은 잠시 나를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서연 씨의 팔을 놓아주었다. 나는 즉시 서연 씨를 내 등 뒤로 오도록 하고 그녀를 대신해 이 회장과 마주 섰다. 이건 더 이상 회장님만의 집안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찾아 굳게 잡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손에 온기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로 이 회장을 향해 선언했다. 서연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소중한 사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뒤에 있는 그녀에게 전하는 나의 진심이었다. 이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서연 씨는 내 등 뒤에서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내년이 기어이 이 늙은 놈한테 홀려서 가문을 망신시키는구나. 내 돈으로 그림 공부시켜 놨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나는 그의 폭언을 막아섰다. 회장님이야말로 서연 씨의 재능과 꿈을 돈으로만 재단하지 마십시오. 서연 씨는 회장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 힘을 주며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1장 1막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면의 끝이었다. 서연 씨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내 마지막 선언에 이 회장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키다가 결국 뒤돌아 수행원들과 함께 회사를 떠났다.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로비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서연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충격과 안도감, 그리고 그녀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무언가. 나는 빈 다른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폐허 위에서 우리 둘의 세상을 함께 다시 쌓아 올리는 일뿐이었다. 로비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수십 명의 눈동자들이 만드는 침묵의 무게를 뚫고 나는 서연 씨의 손을 잡은 채 회사 밖으로 걸어 나왔다. 마치 전쟁터에서 생존자를 부축해 나오는 군인처럼. 우리는 네 채 올랐고 나는 아무 목적지 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어떤 위로도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방금 같은 전쟁을 치른 전우였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안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운전을 했고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지 아키텍처르의 주요 투자자,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 언론사의 기자 등 다양했다. 소문은 이미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지훈 대표, 유성그룹과 전면전 선포. 나는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통의 중요한 전화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짧게 응대했다.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사에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 중에는 해외에서 유학 중인 딸에게서 온 전화도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에 아빠랑 어떤 여자 사진이 계속 뜨는데.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이 안 쓰이게 생겼어요? 상대가 유성그룹이라면서요. 도대체 누구예요? 그 여자는? 나는 잠시 룸미러로 조수석에 앉은 서연 씨를 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좋은 사람이야. 그걸로 충분하다. 내 단호한 대답에 딸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차를 길가에 세웠다.
미안해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감고 있던 눈을 뜬 그녀의 눈가가 붉었다. 저 때문에 대표님만 곤란하게 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 씨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내 선택이었습니다. 나의 고백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후회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그날 밤 우리는 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부엌에 서서 서툰 솜씨로 파스타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는 그날 로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음악을 들었고 영화를 보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무심코 소파 위에 흩어져 있던 쿠션을 가지런히 정리했고 내가 읽던 책을 책장에 바로 꽂아두었다. 그녀의 사소한 손길 하나하나가 내 차가운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나의 완벽한 모델 하우스는 서서히 사람 사는 집의 온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보호를 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늦은 밤 서류를 보고 있는 나에게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깊게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보살피기 시작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기댄 채 함께 음악을 듣다가 나란히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잠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어깨에 기대어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그녀를 보았다. 나는 소파 뒤편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그녀와 내 몸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터였다. 내일 아침이면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 품에 잠든 이 작은 온기. 이 사람만 있다면 나는 세상 그 어떤 폭풍우와도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누르던 지독한 고독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하고 충만한 평화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로비에서 있었던 그날의 소동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의 폭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싱겁게 잦아들었다. 유성그룹의 이 회장은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딸을 영원히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혹은 내 법무팀이 보내온 업무상 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경고장이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비즈니스계의 가십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떠나갔고 직원들은 이제 내 옆에 서 있는 서연 씨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가장 큰 변화는 G타워 로비에서 일어났다. 중앙 벽면에는 이제 그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새벽의 숨결이라는 제목의 그 거대한 추상화는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강렬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그녀의 그림으로 인해 비로소 따뜻한 심장을 갖게 되었다. 그림은 평단의 극찬을 받았고 이서연은 단숨에 가장 주목받는 신진 작가로 떠올랐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한때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았던 나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것이었다. 회색 소파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쿠션과 담요가 놓여 있었고 서재 한쪽 구석은 그녀의 작은 화구들로 채워져 아늑한 혼돈을 이루고 있었다. 창계는 이름 모를 작은 화초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정막만이 흐르던 공간에는 그녀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와 은은한 음악이 흐르곤 했다. 어느덧 익숙해진 풍경이었다. 나는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현관문 앞에서부터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미소 짓는 남자가 되었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내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다녀오셨어요? 거의 다 됐어요. 내가 도울 건 없고, 저기 양파 좀 썰어줄래요? 당신 칼질 실력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조심하고. 그녀의 짓궂은 농담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나는 서툰 솜씨로 양파를 썰었고 눈이 매워 쩔쩔맸다. 그녀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대리석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았다. 주방 한쪽에 놓인 작은 2인용 원목 식탁이 우리의 지정석이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캔버스를 들고 나왔다.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녀가 천을 걷어내자 한 폭의 그림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화려한 도시의 마천루나 거대한 건물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 작은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다. 집 창문에서는 오렌지빛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앞 작은 툇마루에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채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온하고 따뜻하며 더없이 안온한 풍경. 그림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나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집이에요. 집. 그 한 단어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그림을 보고 그리고 내 앞에 그녀를 보았다. 평생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더 높고 더 화려한 건물을 지어온 나.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영원히 머물 집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지은 가장 화려한 성 꼭대기에서 누구보다도 외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이 여자를 만나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그녀를 내 품에 가득 안았다. 그녀도 조용히 내 등을 감싸 안았다. 창밖으로는 1년 전과 똑같은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차갑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저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온기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나의 성을 쌓았지만 나의 진짜 집은 바로 여기, 이 여자의 품 안에 있었다. 내 길고 외로웠던 밤은 끝났다. 그녀와 함께 나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나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심장부,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유리와 강철의 성, 지 아키텍처, 본사 로비에서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서는 절제된 디자인의 조명이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평소라면 침묵과 낮은 업무 소음만이 존재해야 할 그 공간에 한 남자의 고성이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이 천박한 것, 네가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